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그날입니다. 탄핵 표결의 날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운명도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도 국회의원 300명의 손에 달렸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탄핵 표결에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돌직구쇼의 정치 전문가들이 예측한 탄핵 표결수 전망치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독점 공개해드렸던 청와대의 조리장의 충격 증언 2탄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잠시 후 독점 공개합니다. 그리고 탄핵 전국 이후에 찾아오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최신 지지율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역시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탄핵의 결과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예측해 보시죠.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야당에서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 두 번 시도는 없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낸다. 만약에 탄핵 부결 시에는 의원직을 모두 사퇴키로 야당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배수진을 친 셈입니다. 그렇다면 친박은 과연 어떨까요? 어제 밤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을 도울 건가 목청을 내면서 탄핵 부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여당의 찬성표를 더하면 최소 205표 탄핵 찬성, 최대 248표가 나올 것이다. 탄핵 통과 가능성을 한국일보는 높게 점쳤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려면 200표가 확보되면 됩니다. 야당과 범야권 성향의 인원을 합쳤을 때 172명이기 때문에 28표만 여당에서 탄핵 찬성으로 나오면 탄핵이 가결되는 겁니다. 과연 205표로 통과될까요? 아니면 240표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될까요? 아니면 199표로 부결이 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가결된, 부결된 각각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먼저 가결된 청와대에 오늘 탄핵 의결서가 바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되는 순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군 통수권까지 모두 정지됩니다. 탄핵 부결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야당에서는 탄핵 재발의를 시도하겠지만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탄핵열차 정시에 도착할까? 새누리당의 찬성표, 경향신문은 35표 플러스 알파를 전망했습니다. 27표만 나와줘도 탄핵은 되는데 최소 적게 잡아도 경향신문에선 새누리당 내에서 35표는 나올 것이다. 탄핵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만약에 부결된 국정마비 속에 여야의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에 임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탄핵 부결 시 국민들의 촛불 민심, 그 분노가 고스란히 국회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여도, 야도 탄핵 부결 시 그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오늘 조기 대선 전국이냐, 촛불이 폭발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탄핵이 가결된다면 조기 대선 전국, 이른바 벚꽃 대선은 가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부결된다면 촛불의 분노가 국회로 향할 것입니다. 국회 해체해라. 이미 야당 국회의원들은 총사퇴 결의까지 했기 때문에 국회 원점 리셋은 탄핵 부결 시에 가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탄핵을 앞둔 입장 들어볼까요? 문재인 전 대표, 만에 하나 부결된 난리 난다. 안철수 전 대표, 끝까지 간절한 심정으로 노력을 하겠다. 두 야당의 전 대표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특집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는 특집답게 2시간으로 촘촘하고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를 탄핵의 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특집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운명의 날입니다. 탄핵 D-Day입니다. 12년 9개월 만에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정국을 우리 국민들은 맞게 됐습니다. 헌정 사상 68년 만에 300명 국회의원들 손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여야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현재 속속들이 국회로 집결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부터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기자, 현재 국회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오늘 오후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와 친박 지도부는 막판 수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협의체인 비상시국회의는 이른 아침부터 모임을 갖고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소추안에 최종 포함시켰지만 탄핵 찬성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박 지도부는 탄핵에 신중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잠시 후인 오전 10시 의총을 열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야당은 탄핵이 진행되는 오늘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어젯밤부터 1박 2일 농성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탄핵 릴레이와 함께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했고 국민의당도 탄핵 촉구 촛불 집회와 비상시국 토론회를 열어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정상적으로 투표가 시작되면 오후 4시 30분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아직까지 가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탄핵 사유로 세월호 7시간이 포함돼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여야 모두 거센 역풍에 휩싸이며 전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탄핵이 부결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 민주당의 의원직 총사퇴와 같이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서 혹시 모를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야권의 지도급들 의원들이 강경한 탄핵 찬성에 동참할 것을 오늘 아침부터 촉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탄핵은 구국의 길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에 관련된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탄핵안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표결 의지를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광장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표결하겠다. 탄핵안은 반드시 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새누리 비주류는 탄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속 사정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오늘 특집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 탄핵 열차의 운명 저희와 함께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오늘 결정됩니다. 탄핵 표결 D-Day 운명의 날, 대한민국의 운명의 날입니다. 과연 탄핵은 가결될까? 부결될까? 오늘 탄핵 표결이 실시되는 국회를 저희 스튜디오로 통째로 옮겨와 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국회의원 인원수는 현재 총 300여 명. 그중에 무소속과 정의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합치면 야권 의원은 모두 172명입니다. 탄핵에 필요한 사람들은 200명. 그러니까 28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28표는 새누리당에서만 나올 수 있는 표입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친박계는 탄핵 부결을 목소리를 낸 만큼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과연 얼마나
탄핵 열차에 함께 동승을 해주냐에 달렸습니다. 28표가 새누리당 내에서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가 오늘의 최대 변수인데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찬성이 확실시되는 의원들의 이름을 예측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예측한 새누리당 내 찬성이 확실한 의원은 모두 29명. 필요한 28명보다 1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김무성, 정병국, 심재철, 유승민, 나경원, 이해운, 하태경 등등의 의원들이 새누리당 비주류로서 찬성이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겨레 신문이 예측한 탄핵 표결 수는 총 201표로 적게 잡아도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한 조간신문은 예측을 했습니다. 200표 중에 한 표가 더 많은 201표. 어찌 보면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이 가결될 것이다라는 입장이 우세하긴 합니다. 오늘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출신인 김광덕 부장님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2년 9개월 만입니다. 우리 네. 국민이 탄핵 정국을 두 번째로 맡게 됐는데 네. 12년 9개월 전에 김광덕 기자께서는 어디를 취재하고 계셨습니까? 당시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청와대에서 직접 취재하셨군요. 예, 예. 그때 분위기와 오늘의 분위기 어떻게 다른 거요? 그때하고 이제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 탄핵이 오늘 이제 그때는 이제 가결됐는데 가결되자마자 그 민심은 바로 탄핵 반대 쪽으로 해서 역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감히 국회의원들이 예. 탄핵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전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은 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이제 측근 비리가 나왔고 이제 선거법 위반 발언해서 너무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나왔지만 이미 탄핵을 당시에는 그 다른 당들이 한나라당이라든가 당시 또 야당에서 분열돼서 민주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다른 당들이 이제 해가지고 해서 했기 때문에 딱 표수가 이미 가결될 거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에서 이탈표가 없더라도 그래서 이제 가결됐지만 바로 역풍이 불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전날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호소를 했죠. 국민들에게 대국민 호소를 했어요. 했었는데 이번에는 박 대통령은 어저께는 요즘에 담화를 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어저께 안 했고 이런 차이가 예.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하자마자 그 이제 역풍이 불어서 헌재 가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흐름은 있었어요. 긴가민가 했지만 예. 그렇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노 대통령이 평소에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 좋아하고 이런 분인데 그 탄핵 되자마자 그 사이에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국면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치의 본질을 취재 못하고 당시 총리실도 취재하고 또 청와대 오히려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취재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정성희 위원님.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대통령의 직무는 일순간 모두 정지가 됩니다. 군 통수권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서면 보고든 대면 보고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챙겨왔던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지금 침착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탄핵이 우리나라 그 헌정사상 지금 두 번째이고 지난번에는 기각이 됐는데 제가 요즘은 조선 관련해서 옛날에 역사책을 보면 조선왕조 500년사의 역사에서 탄핵과 이제 유사한 것이 반정입니다. 예. 두 번의 반정이 있었죠. 중종 반정하고 인조 반정. 그 어떤 그 역사적 국면이 그 반정을 필요로 하는 그 역사적인 흐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 12년 9개월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촛불이 사실 이 탄핵 국면을 만들고 오시거든요. 예. 12월 29일 날 촛불 집회가 생긴 다음에 지난번에 최대 이제 230만 명이 모여서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가서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탄핵이 지난번에는 역풍이 불렀고 지난번에는 이번이 부결이 되면은 거의 나라가 대혼란으로 빠지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탄핵에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도 오늘 탄핵 결과를 기다리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태곤 실장님, 박근혜 대통령 얘기 저희가 잠시 후에 해볼 텐데 12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을 앞두고 탄핵 직전에 어떤 마지막 호소를 대국민에게 직접 했습니다. 대통령도 최근까지 마지막 호소를 할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막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배경이 뭘까요?
그걸 이제 대신한 것이 저 이정현 대표하고 정진석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전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4월 말 사퇴, 6월 말에는 이제 뭐 대선 이런 식으로 이제 로드맵을 발표한 건데 간접적으로 전원한 데는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첫 번째로 계속 뭐 죄가 없다고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왜 또 질의응답 안 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궁금증들은 계속 있었어요.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거나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은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하고 정진석 원내대표 뭐 친박에서는 그럴 리가 있겠냐? 그 4월 사퇴, 4월 퇴진이 이것은 유효할 것이다. 예. 라고 말했는데 그 유효할 것이다지 유효한지 안 한지 모르거든요. 지금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네요. 예, 오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 결의안 정식 명칭은 그렇게 됩니다. 결의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저와 함께 출력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 절차입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죠. 됐습니다.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간이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표결은 바로 그 직후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50분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가 합니다. 제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된다면 가결이 되는 거고 늦어도 오늘 오후 5시 이전에는 이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는 김병민 의원님 예. 적게 잡아서 201표. 아슬아슬해요, 솔직히. 예. 여기서 한 표가 두 표가 적으면 부결이고 더 많이 나오면 가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적은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썼던 내용 중에 유보 미확인이 86명이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86명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정말로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엄청난 표를 가지고 가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히 좀 짐작하기가 어렵고 좀 자세한 분석은 이따 뒤에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정말 역사의 중대한 상황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일단은 결과가 탄핵이 가결된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제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있어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국면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한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에너지를 다 쏟아냈거든요. 이미 쏟아낼 만큼 쏟아낸 분노 에너지를 이제는 수습하는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탄핵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로도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하야하라 혹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등 마찬가지로 분노 에너지를 계속해서 헌재에 심판이 나는 날까지 쏟아내게 된다라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성을 되찾고 이제는 좀 정상으로 돌아오자. 그리고 국회가 가결된과 동시에 조기 대선 모드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점이 이제는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탄핵에 부결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내전에 준하는 내전적 정치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마지막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정치권의 탄핵 전쟁, 여야의 막판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정치권의 작전과 막판 변수를 출력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야, 친박, 비박, 청와대까지 각계각층의 이 노림수와 변수,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오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탄핵 열차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친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족 위기에 처한 친박.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과감히 이런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가결 막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친박을 중심으로 탄핵 부결할 것을 독촉하는 전화 압박이 실시가 되고 있다는 취재 내용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샤이 박근혜 지지자가 변수다. 이걸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정현 당대표, 조원진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사실을 탄핵의 사유라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탄핵을 전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지시키고 4월 사임 6월 대선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결됐을 때 황교안 총리를 압박해서 국정 불안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끝없이 국정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야당이나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김병민 의원님, 예. 친박에서는 어떻게든 탄핵이 부결되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혹시 압박 전화 받으셨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예. 압박 전화는 안 받았습니다만. 저는 압박 문자 메시지 받았습니다. 정말요? 예. 방송에서 제대로 얘기하라고? 예. 뭐 금시초문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관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박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부결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정현 대표가 하지만 예. 사실상 탄핵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친박이 선택했던 거는 아예 본의장에 들어가지 말자였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기류가 바뀌어서 자율투표로 맡기고 들어가자입니다. 친박도 배수진을 친 거예요. 들어가서 탄핵이 어쩔 수 없이 되긴 되지만 최소한의 표로 탄핵이 가결되도록 하자.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정현 대표가 본인 스스로 날짜에 못을 박아서 12월 21일인가요? 사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당을 쪼개지 않는 성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는 데에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 여전히 친박이 쥐고 갈 것이다. 예.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박 입장에서는 전화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중립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 혹은 친박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지 않는 사람들, 예. 특히나 지난 공천 과정에서 친박 지도부에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부채 가진 사람들을 압박함과 동시에 어떻게든 최소한의 표로 탄핵이 가결되도록 막아내는 예. 것, 이게 지금 친박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성희 의원님, 당 나가라, 네가 나가라, 표결 전야까지 여당에서 지금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탄핵 가결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박계 입장에서는 표수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샤이 탄핵, 그 친박 중에서도 탄핵표에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나와서 압도적으로 가결이 된다면 어저께 얘기한 대로 친박은 패족이 되고 새누리당은 사실 없어질지도 모르겠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보수가 주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정당이 나타낼 그런 판이 열려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 친박들은 사실 사라지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한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런 모습이 저는 좀 아름답게 보이지는 예. 않는 것이 정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충정인지 자기가 이 새누리당을 지고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예. 모습인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모습이 전혀 아름답게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저렇게 하는 모습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 이 칼럼, 만약에 이정현 당대표의 바람대로 오늘 탄핵이 부결된다면 패족 위기에 처했던 친박의 지위가 굳건한 주류 세력으로 굳혀지는 거 아닙니까? 탄핵이 부결된다면. 그렇죠. 지난 이제 총선 때 소위 말하는 그 공천을 통해서 친박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초선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뭐 친박 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예. 있었고, 지금 한 명이 탈당하셨죠. 그래서 128명 중에 뭐 과반 이상이 압도적으로 친박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압도적으로 찬성표, 막 250표, 240표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친박들이 정말 패족에 대해서 아주 극소수파로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힘을 다 잃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아슬아슬하게 만약 200표를 넘긴다면 비박계가 여전히 우리는 소수구나라는 걸 재확인하게 되는 거고, 부결이 될 경우에는 여당은 거의 이제 뭐 파멸이지만 야당도 만만치 않게 욕을 먹을 것이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부결밖에 못 시키냐 이러면서 우리가 그 비난의 화살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한테도 같이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까지 그 친박들이 저렇게, 저는 이 발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정말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발악. 네, 발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겠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측은심도 있고 오랫동안 같이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자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예.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싶고 끝까지 정치인으로서 아름답게 명예퇴진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라는 어떤 인물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있다라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 자체가 불순하다고 봅니다. 예, 잠시 후 저희 도직구쇼에서 탄핵 표결수 예측 전망치를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탄핵의 가부를 떠나서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를 떠나서 그 표수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새누리당의 두 개파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35표 이상으로 만약에 가결이 될 경우에는 그럼 친박의 저지선이 65명 이하로 이제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128명이 전체 의석이니까 원래 당의 지금 세력 구도상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비박에 거의 밀린 거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235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친박은 패족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만 당장 오늘 내일 패족이 될 그런 멸족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210표 이하로 막아내게 되면 역시 90명, 그러니까 128명 중에 90명은 친박의 뜻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 때문에 당내 주도권은 친박이 가게 되지만 그런데 아까 이제 200석 이하로 부결될 경우는 친박은 당장 유리할 수는 있을지 하루 이틀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는 거대한 그 파도가 여의도에까지 파도가 밀려와서 저 바닷물이 들어와서 여의도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게 여의도가 섬이잖아요, 원래. 섬이라서 아무리 민심을 대비하면 못하지만 갈라포고스가 되는 거냐 하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전체 의원직 사퇴 요구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리셋, 빅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뭐 거기에 친박이니 뭐 비박이니 여당, 야당 관계없이 다 급류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그걸 우려했을까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이정현 당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정현 당대표가 단식을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 아니냐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처음에 이정현 대표가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단식 들어갈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 해임 건의 대통령이 안 받으면 고만인데 왜 단식을 들어가지?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거부할 때 혹시 우리가 이 게이트를 터뜨릴 걸 알고 있나? 그래서 단독 국감을 그냥 강행했습니다. 단독 국감에서 계속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나오고 기사가 점점 커지자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권당 대표 단식을 풀러왔습니다. 일이 없는 일입니다. 집권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는데 이틀 만에 풀러왔다는 사실에서 저는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윤 실장님,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최순실 게이트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육탄 방어에 나섰다 이런 건데 저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는 게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이런 것 같다. 그건 맞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작전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경강부회가 아닌가. 민주당이 지금 이 국면이 별로 리드해 왔다기보다는 따라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고. 민주당도 끌려왔다. 그리고 탄핵 부결 시에 저는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오늘 좀 찬성표가 높을 걸로 보는데요. 뭐 부결이 되면은 친박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다라고도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게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게요. 부결이 될 경우에 이걸 감당해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비박이 예를 들어서 뭐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이 아이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보필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열심히 갑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친박도 그거를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은 부결 쪽에 좀 힘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전혀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까 김광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친박의 생각 중에 하나는 가결이 되면 우리만 죽는데 부결이 되면 다 같이 죽으니까 뭐 그나마 그게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좀 이상한 생각인데 그건 이제 논리가 아닌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긍정적인 힘을 발휘가 할 수 없는 거죠. 부결시키면은 나는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라는 걸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정현 대표나 뭐 정진석 원내대표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봐요. 네, 첫 번째 친박의 속내를 짚어봤다면 비박은 같은 여당이지만 친박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중입니다. 비박의 작정과 비박의 변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비박은 내가 찬성 투표를 한 그 기표 내용을 내 얼굴과 함께 인증샷까지 찍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찬성을 증명하다기보다는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야당으로부터
불러오는 이 역풍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마음속으로 정말 피할 수 있다면은 피하고 싶었지만은 국민들께서 탄핵은 올바른 선택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시는 만큼 사심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탄핵 표결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법치국가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됨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탄핵안 가결에 분명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우리 비상시국회의가 새누리당에서 확실하게 확보했고. 이 칼럼, 지금 비박계들이 걱정하는 건 탄핵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우리 비박들은 다 탄핵에 찬성할 텐데 그럼 누가 반대표를 찍은 거지? 혹시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10명만 쓱싹쓱싹 해서 반대표 던지고 무기명이니까 우리한테 덮어씌우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론상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측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인증샷까지 지금 찍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신뢰의 문제인 거잖아요. 신뢰의 문제인데 서로를 못 믿으니까 우리를 한마디로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야라는 비박계 의심과 저 비박계들은 뭐 35표, 40표 모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공수표 아니었어. 이런 서로 간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증샷까지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리면 헌법의 취지, 그 무기명 원래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헌법의 취지상 맞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증샷을 찍는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해요. 인증샷을 찍는다 해도 법률이 위반되는 건 아니다. 국회법상에 따르면 왜냐면 그 규정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인증샷 뭐 이런 게 있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국회 사무처의 어떤 유권 해석은 이게 기본적으로 뭐 어떤 법률 위반이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무기명 투표라는 그 취지를 살려서 웬만하면 인증샷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서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왜 얼마 전에 우리 표창원 의원이 뭐 탄핵 가결파, 뭐 부결파 해가지고 올렸다가 검찰 고발도 당하고 굉장히 사단이 일어났고요. 또 전화번호가 유출된 모 의원들은 뭐 문자 2만 개 받으시고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소동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샷 논란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 마지막 양식을 믿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알기로 정성희 위원님, 국회가 모여서 탄핵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기명 투표 방식으로 하자라고 의결을 한다면 기명 투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럴 거면 인증샷 찍을 거면 차라리 기명으로 하지 않냐. 그래서 어저께 헌법을 찾아봤더니 그 헌법에는 이런 탄핵 표결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기존의 국회법에 따른 이제 절차상 그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으로 한다는 그런 절차에 따른 것인데 어저께 얘기한 대로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는 좀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한 인증샷도 상호 불신이 나온 결과죠. 예컨대 내가 비박계인데 저렇게 음모론 때문에 내가 탄핵 찬성하는 거 갖다가 표를 찍어서 일단 간직하겠다. 공표는 안 해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용으로 대비를 하겠다고 해도 내가 사실은 찍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놓고 사실은 다른 거 찍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불신의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인증샷도 못 믿는다. 못 믿죠. 왜냐하면 이렇게 찍은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역사와 국민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걸고 역사와 대면한다는 자세로 양심껏 투표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면은 뭐 가든 부든 나오는 것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전체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순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굴러들어오는데 12년 9개월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박근혜 국회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는데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의원 무기명으로 해야지 왜 그 기명으로 하나 박근혜 의원이 당시에 들어가서 탄핵에 찬성하는 모습이 뭐 거의 공개적으로 되면서 당시에 뭐 야당 의원이 막 비난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차피 그 야당 의원들이 다 전체적으로 찬성을 표를 던진 거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걸 논란이 그리고 가결되는 게 거의 투표가 강행되면은 거의 가결되는 거로 예상이 지금 저 모습이죠. 뚜벅뚜벅
표결 장소로 걸어 들어가서 탄핵표에 표를 던지는 박근혜 의원 시절의 영상입니다. 지금은 새누리당 이탈표가 찬성을 되느냐 반대되느냐를 지금 따져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 당시는 이미 당 구조상 투표가 이루어지면 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아주 실력으로 굉장히 저지하느라고 막 뭐 울먹이면서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질서 있게 투표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만은 어떻든 이번에 이제 의원들의 인증샷 이 논란을 보면서 참 의원들이 역시 두 가지에 굉장히 집착하는구나. 어떤 거요? 아니 의원들은 일단 자기의 다음 선거 때 자기가 논란이 돼가지고 떨어질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탄핵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말 하기 위해서 인상 씌는 거다. 예, 그러니까 예. 그때 어떤 바람이 불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현재 논란이 되면 혹시 그 현재 국민 대다수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 지금 78% 이상이 탄핵에 지지하는 거 돼 있는데 자기의 다음 선거에 반드시 돼야 되겠다는 정치적 예. 이해를 첫째 생각하는 역사라든가 아까 말씀 국민의 어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가 참 우리나라 불신이 심각한다. 국회의원 간의 불신이 심각하고 그 음모가 항상 난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역시 의원들은 이런 때는 진짜 역사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소신껏 투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친박과 비박계의 속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야권의 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권도 상당히 복잡한데 탄핵 가결은 가결인데 이게 몇 표 차이로 가결이 될 것인가? 야권은 어제 밤부터 모여서 혹시 모를 이탈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 지금 모여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부결 시에는 전원 사퇴하겠다. 국회의원 전원 사퇴. 배수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의 국회 해산에 준하는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의원 사퇴서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의총에 이 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상기 본인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책 책임을 지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훈 실장님, 야당 의원들은 뭐 박지원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탄핵 부결되면 우리도 국회에 물러나겠다 하는 건데 이거 뭐 진짜 물러나는 겁니까? 제가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예. 국회의원의 사퇴서가 수리가 되려면은 국회에 이제 재석 의원, 참가한 의원의 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국회 회기가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근 20년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집단적인 이런 게 된 적은 없어요. 과거 독재 시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야당 출신이니까 국회의장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게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예. 국회 해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국회 해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해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예, 그러니까 예. 두 가지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200인 이하로 내려갈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중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도 있잖아요. 그럼 비례대표는 다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승계하는 사람한테도 사퇴서를 쓰게 하든지 당이 해산을 해야지 승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전국의 총선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게 국민들한테 다시 묻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 야당 자리만 재보궐을 실시할 수도 예. 있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건 뭐 어차피 가정적인 겁니다만은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이게 해산식으로 갈 가능성은 뭐 극히 낮다. 네. 그럼 그야말로 한 몇 달 재보궐선거도 시간이 걸리는 건데 황교안 총리하고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그렇게를 감당하기는 어렵겠죠. 만약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공언한 가정대로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김병민 의원님 예. 완전 극단적인 상황에선 탄핵이 부결돼서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고 네. 새누리당은 계속 친박 체제로 공고해 가면서 야당 의원들만 물러나서 대선이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만 치러지는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보궐선거 이전에 그럴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극단적 혼란 상황, 그 무력 선동 시위 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예. 아주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20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국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이고 국회의장이 만약에 야당 의원들의 사직서를 다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그럼 국회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는 거거든요. 국회는 마비된다. 거의 뭐 대혼란 상황에 빠지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민들은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나와서 보여줬던 촛불 집회에서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질 거고 여기에 대한 모든 분노의 표출이 거의 여의도 정치권과 이 광화문 일대에서의 청와대를 향한 그런 분노의 발산이 엄청나게 격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야당의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배수진은 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부결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을 배수진을 친 거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제 그제 한 이틀 사이에서 야당이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쭉 한번 흘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우리도 장난치면 우리도 죽습니다라는 마지막 결단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상황들은 현재로서는 별로 고려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저 발언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저거는 내부 결속력 플러스 대통령 아니 국민들에 대한 쇼입니다. 뭐 부결을 이렇게 전원이 사직서를 갖다 국회의장한테 제출을 했는데 야당 출신 뭐 정세균 의장이 아유 안 받아 사직서 쓴다고 다 예. 제출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사직서를 갖다 반려될 줄 알면서도 쓰는 거잖아요. 예.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발언. 정치적 메시지다. 예. 야당만 사퇴하는 극단적인 상황. 이게 우려됐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도 각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내일 탄핵이 반드시 가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탄핵이 가결된다면 그것도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입니다. 탄핵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위대한 촛불 혁명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정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금 방심하고 넋을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광화문의 촛불이 횃불이 되어 여의도를 태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태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넋 놓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딱 이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야권의 속내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네 번째, 청와대의 속내는 과연 어떨까요? 이 모든 뉴스를 TV로 대통령은 지켜봤다라는 후문이 청와대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변수입니다. 전화는 돌리겠지, 의뢰.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한 전화조차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메시지를 내놔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관계자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밥을 먹었다고 하면 왜 먹었느냐고 비난받고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 왜 안 먹었느냐고 비난받는 형국이다. 뭔 말만 해도 다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관계자가 전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다라고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경우의 수를 잘 살펴서 차분하게 잘 대처해야 된다. 여기서 이 경우의 수는 헌재의 판단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표결 결과를 보고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정성희 위원님, 대통령이 전날에 담화도 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우리가 3차 담화까지 했을 때마다 역풍을 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없고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전날에 대국민을 담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새누리당, 그다음 한나라당이죠. 결집시켰던 거랑 굉장히 이제 반대가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총선 결과하고 재신임을 갖다 연기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또 유명한 남산국 대우 건설
사장 발언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장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오히려 역풍을 이제 부르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촛불 민심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그 발언을 아끼면서 저는 이번에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이 될 때까지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가장 열심히 준비하시고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탄핵 소추장에 들어간 혐의가 무려 13개예요. 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장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한 2서너 개 정도 됐는데 당시에 헌재 판결도 선거법 위반 소위가 있다.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하는 이유로 이제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무려 13개가 됐는데 그래서 이 세월호 7시간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이런 그 애매한 문제 때문에 오늘 탄핵 탄핵 심판 결정이 늦게 내려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많은 헌법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이 13개를 다 심사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에서 몇 가만으로 중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탄핵 심판이 당시 63일인데 오히려 빨리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번 너무 혐의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변호사 지금 유영하 변호사 하나만 나왔지만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거에 대해서 치밀하고 차분하게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칼럼 지금 대통령이 경우의 수를 잘 살펴서 차분하게 대처하자. 그 경우의 수 헌재로 넘어간 이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와 헌재에서 부결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금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전의 상황도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압도적인 숫자로 가결되는 것과 애매하게 가결되는 것 그리고 부결되는 것 일단 이 세 가지의 가능성에 따라서 이 비박계 운명과 친박계 운명 이런 것들이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럴 때 어떻게 또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일단은 해석이 됐고요. 그러니까 헌재 넘어가기 전의 경우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넘어간 이후에 그것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그 경우의 수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대통령이 더 이상 4차 담화를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 2, 3차 담화 굉장히 내용도 부실했고 계속 그 거짓말로 일관했고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그 촛불을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차 담화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딜레마죠. 과거의 맥락을 계속 이어간다면 또다시 욕을 먹을 테고 그렇다고 과거의 맥락과 전혀 다른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면 그건 또 다른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담화를 하긴 힘들었을 테고 대신 그래서 이제 이정현 대표가 대신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 6일날 정진석 원내대표랑 이정현 대표가 이제 단독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4월 말 퇴진, 6월 대선 이렇게 프레임을 짰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든 차분하고 담담하게 헤쳐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상 퇴진 없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 지난 7일 이정현 대표가 또 기자간담회를 저녁 8시 반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도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속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을 앞둔 각계각층의 작전과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정치 전문가들이 예측한 오늘의 탄핵 표결 그 수치를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조리장의 입을 통해서 독점 공개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조리장이 밝힌 두 번째 불편한 진실 독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그리고 내각에 있는 그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에 직접 들어가서 얼굴을 보고 이른 아침에 직접 긴박함을 보고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때 얼굴을 보고 긴박히 보고만 했어도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에 있을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리장은 오늘 저희 채널 A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출력물로 정리해봤습니다. 청와대 전 조리장의 충격 폭로 2탄 첫 번째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 가지 금기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대통령을 깨우지 말 것. 이른 아침에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금기사항이다. 급기야 지진이 나도 새벽엔 보고를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조리장을 지낸 청와대의 전직 조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진이 나도 새벽에는 윗선,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하지 말고 아침 몇 시에 보고하라라는 지침, 그 말이 청와대 내에 있었다. 누가 됐든 함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할 수 없었고 문고리 3인방을 거쳐야만 했다. 김광덕 부장님, 네. 청와대 오래 출입하셨고 정치부장까지 지내셨으니까 청와대 참사의 비극은 네. 제 생각엔 오늘 조리장이 저에게 밝히고 있듯이 네. 저 금기 사항 때문에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뭐 저런 국가 비상 사태, 저것도 국가 비상 상태인데 그걸 아침에 보고하는 게 금기사항이다라는 건데 듣고 진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청와대 보고 체계가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직접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에 소위 문고리 3인방 비서관이 오히려 보고를 해도 그 직접 전화를 대통령이 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 문고리 3인방이 오히려 대신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고리 3인방이 들어서 묵살할 건 묵살하고. 예, 그래서 그걸 또 예. 가려서 보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바로 대통령한테 직통 전화가 저기 가동되지 못하는 일이 저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놀랄 일이고 참 우리 국가로서 참 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정치부장으로 오래 청와대 출입하셨으니까 역대 정권에도 이랬습니까 혹시? 아니 그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굉장히 아침형 그 인간들이에요. 다른 대통령은 달랐다. 예, 다른 대통령들이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다 새벽에 예. 일어나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아침에 그리고 전화를 누가 왔는데 수석급 이상이 전화가 왔는데 안 받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뭐에 처음 전화는 아마 이제 그런 비서관들이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했고 근데 저런 일이 사실이라면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노무현, 이명박 두 전임 대통령도 수석급이 전화하면 그냥 바로바로 받았다. 사실입니까?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대통령이 이제 어디 다니고 할 때 휴대폰을 직접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수행비서가 대신 받아서 전달. 그건 이거 거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잠시만 계십시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보통 그렇게는 하죠. 그건 근데 교환이죠, 교환. 그렇죠, 교환이죠. 근데 이분들은 뭐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내지는 뭐 안 됩니다. 그럼 언제 가능합니까? 그럼 뭐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번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월 16일 날 과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의심스럽다. 4월 16일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이제 유선 지시라는 게 정호성 비서관들이 뭐뭐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제 대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게 조리장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의 진짜 생각인지 정호성 비서관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식으로 예. 일이 처리가 되어 왔다는 거죠. 김광국 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이 역대 대통령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 국정원에서는 무슨 보고를 하고 비서실장은 무슨 보고를 하고 미국에서는 무슨 보고를 했는지 처음에는 아주 재밌었고 대통령이 막 됐을 때는 예. 뒤에는 책임감이 있었고 예.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빨리 떠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사실 우리도 한번 상상해보면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이분은 궁금증이 없으신 분이었던 거죠. 예, 대통령의 업무 형식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대통령의 관저가 아니라 대통령이 근무를 하는 본관 집무실 책상 위에는 각 세계 IO들부터 올라온 세계 동향 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올라온 보고, 정무수석이 올린 보고, 홍보수석이 올린 보고, 각 보고, 그리고 조간신문들의 보도 내용까지 한꺼번에 다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제가 며칠 전에 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를 만났는데요. 새벽 3시에 출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시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의 모든 보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5시 반에 올린다라고 예.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과연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와야지 뭐 보고 드리고 하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 전 이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7시간 때 대통령은 노셔도 된다. 그 이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어서 얘기했던 게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경제가 잘 돌아갔냐. 대통령이 몰라서 일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인사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와 같은 생각들이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적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국가적인 지진 상황이 발생해도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면 되는 거니까 난 최종적으로 보고만 받으면 돼. 혹시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지. 아니 100번을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면 인사를 제대로 하셔갖고 권한을 위임을 해서 줘야죠. 예. 총리가 총리 역할을 할 수 있게. 예. 근데 인사권을 줬습니까?
말단에 있는 세세한 곳의 인사까지 문고리 3인방이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 인사에는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의 상황을 해명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리장의 증언에서 하나둘씩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채널A와 단독, 여성동화가 단독으로 인터뷰한 전직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 내용 독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지금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위해서 속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국회로 모여들고 있는데 아직 의원총회는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오늘 이 오전 의총에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가 사실상 관건입니다. 이정현 대표 탄핵 부결을 외치고 있지만 친박과 비박 모두 몇 표로 탄핵이 가결되느냐, 이거에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생중계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그 대통령이 이 조리장이 사실 전해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지켜본 사람으로 전해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보고하지 말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고 분위기상 아마 그랬을 거다라는 말을 이제 전달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여성이시고 밤늦게까지 보고서 읽고 좀 늦게 주무시니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들어가서 주무시는 걸 누가 깨우느냐. 남자들이 깨우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고리 3인방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유사시나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이나 북한이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기 위해서는 그 비서진 중에 대통령의 민낯,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을 갖다가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시스템적으로 좀 갖춰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게 늘 캐릭터가 빚은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또 새벽에 좀 그 아침에 나가서 깨우기 힘든 이렇게 하는 이게 굳혀진 시스템이 굳혀진 그런 대통령의 성격이 이 시스템을 갖다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조리장의 증언이 문제가 아니라 김기춘 실장이 이번에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 중에 뭐 최순실 아느냐 모르냐보다 제가 더 충격적으로 느꼈던 대목은 이건데요. 박근혜 대통령 대면 보고를 언제 했냐 하는 질문에 일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2번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한 번도 못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 해야 되고 제일 먼저 대통령이 출근하면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비서실장이 본관에 들어와서 가장 그날의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걸로 일이 시작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답변에서 일주일에 2번도 하면 그건 이제 많이 했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아마 대통령이 이제 본관에 출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한광록 비서실장은 뭐 관자 대통령이 있는 곳이 그 집무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걸 보여주는 어떤 반증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의 대면 보고도 안 받고 관저에서 혼자 무엇을 했을까? 조리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관저에서 TV를 보는 게 대통령의 일상처럼 느껴졌다. 정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청와대 조리장 A씨는 박 대통령이 회의나 외부 일정이 없으면 늘 관저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근무 개념과 달리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다는 것. 관저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로 대통령의 사생활이 이뤄지는 곳. A씨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문제가 된 7시간대에도 관저에 있었다면서 관저 내부에서 TV를 봤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 대통령이 어디에서 집무했느냐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집무하시는 것은 관저에도 하실 수가 있고 본관에서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관저에서 본관 집무실로 출근했고 퇴근 뒤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A씨는 또 박 대통령이 TV 시청을 매우 좋아했다면서 평소 혼자 TV를 보며 식사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고 전했습니다. TV에서 특정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그 음식을 식사에 올리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김 부장님, 역대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TV를 볼 수 있겠죠. TV를 자주 보시기를 또 권하는데 문제는 평일
근무 시간에도 관저에 머물면서 TV를 즐겨서 시청하셨다. 일단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오늘 조리장 이야기도 그렇고 들리는 이야기에 하면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TV 시청을 좀 즐긴 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본관 근무를 하지 않고 평이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특별한 중요한 회의가 없을 때는 관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관저에서 아마 TV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TV를 좀 많이 보신다는 얘기가 좀 중간에 흘러나왔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차원병원에 가서 길라임이라고 메모를 이름으로 진료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뭐 결국에는 뭐 간호사가 그렇게 적었다고 했지만 그런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를 TV로 많이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TV를 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는 아닌데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은 TV를 많이 안 보는 대신에 아침에 그 홍보수석실에서 새벽에 TV에 나온 거, 라디오에 나온 거, 그다음에 신문에 나온 거 이런 거를 다 요약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봐야 될 거를 못 보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생으로 보면서 걸러진 이야기들이 그동안 보고가 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TV 보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시간에 식사할 때도 보면 혼자서 밥 먹은 때가 혼밥을 먹은 경우가 많다고 나왔는데 혼밥, 요즘 유행하는 혼밥. 혼밥을 먹거나 이렇게 TV 시청하면서 주로 이제 혼자 계시다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TV를 보고 그다음 혼자 식사하는 시간에 어차피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아까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장관들 대면 보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그래야 뭔가 소통이 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정치인들도 여야 정치인들도 만나고 각계 국민 서민을 비롯한 각계 국민들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 다이나믹하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좀 이런 상황을 맞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조리장의 증언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일요일마다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서 음식도 요구하고 문고리 3인방과의 회의를 자신이 단독으로 주재했다. 어제 저희 도직구초에서 조리장의 입을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일요일에는 대통령이었던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많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리장의 발언은 달랐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최순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모르쇠 일관한 방관자들도 공범이 아니겠는가. 김경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고정적으로 오는 사실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 초기부터 다 알았다. 전직 조리장 A씨가 밝힌 내용입니다. 최 씨가 청와대를 드나든 과정도 자세히 기억했습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시내 S호텔에서 픽업해 들어왔고 최 씨가 탄 차량이 들어가는 문도 따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전 몰랐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처럼 최 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게 답답했는지 A씨는 내가 요즘 입이 근질거려서 벽을 보고 얘기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 씨의 존재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애써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이 칼럼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청문회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이틀 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댓글들을 제가 열심히 지금 살피고 있는데 정말 김기춘 전 실장의 메소드 연기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정말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다들 이렇게 속았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박영선 의원에 의해서 사실은 최순실 씨의 어떤 존재를 알았다는 걸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당장 그 2007년 저희들도 여기 관련 동영상 그때 청문 그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제 청문이었죠. 그랬다면 당시에 최태민, 최순실 씨 이름이 다 나왔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다 알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모른다고 하는 게 본인들한테 안전하니까 다들 이제 내가 무능할지언정 최순실은 모른다라고 계속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최순실을 모른다, 최태민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어저께도 뭐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그 24시간 관저를 이제 지키는 경호팀이 있다고 하죠. 한 3명 정도가 대선 이후
대선 전부터 해서 그 대선에 이제 당선된 이후부터 그 관저 주변을 24시간 체제로 3명이서 경호를 하는데 당장 세월호 7시간도 그 사람들한테만 물어보더라도 무엇을 했는지 누가 드나들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질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관저 내에 계신 그 저런 조리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내밀한 부분은 더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어떤 사건 나면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운전기사가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가까이에서 뭐 식사를 챙겨준다던가 이런 분들이 정말 속속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분들도 알 정도면 뭐 다들 알고 있다 봐야죠. 네. 결국에는 청와대 사람들이 다 알았다.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출입할 때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실로 통하는 문을 아예 밖에서 막아버렸다. 처음에는 좀 조심하시는 기색이 있었다고 이제 증언하고 있죠. 들어와서는 이제 신문지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서 청와대 다른 식구들이 안 보이게 좀 다녔었는데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뭐 밥도 차려달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청와대 구조를 제가 모르겠지만은 주방에서 아마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에 문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을 갖다가 아예 막아버려서 이 조리장 같은 경우 이동하는데 불편하게 이렇게 했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최순실이 드나들면서 청와대 인테리어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의 존재를 모르게.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스스럼 없이 스스럼 없이 뭐 밥을 사러 해달라. 그 다음에 뭐 뭐까지 사달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그 행동했다는 걸 봐서 청와대 아까 김기춘 비서실장 모른다고 했는데 언론도 뭐 많이 떠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증거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증거는 없었지만 아니 월요일이면 뭐 아무도 공식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은 사람 이름이 내려온대. 뭐 대통령이 밤에 분명히 누구를 만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월요일 아침에 다른 얘기가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같이 밖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국민들도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바로 대통령을 예.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일주일에 아까 김기춘 실장 말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보는데 몰랐다? 저는 믿을 말이 수가 안 된다. 한마디만- 지금 이정현 당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국회로 넘어가서 탄핵 정국 사태 한번 짚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얘기 듣겠습니다. 책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징계하는 방법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하는 탄핵 사유는 첫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그러한 사람에게 국정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눴고 그리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내용에 대한 지적이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진들의 헌법과 법률을 어긴 그러한 일에 대통령이 함께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과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때 대통령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직무 유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사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살펴보시겠지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나 또 그것이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일단 혐의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명확한 증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고 이게 특검이 막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네, 지금 이정현 당대표가 의총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김광덕 네. 부장님, 이정현 당대표의 요지는 대통령이 그랬다는 증거가 없다. 입증될 기회조차 없다. 반론할 기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안 된다. 네,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정현 대표가 진짜 애쓰시는구만요. 예. 대통령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고 또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 마지막으로 고심하는 중도 의원들이라든가 친박계 의원들을 찾고 예. 이미 비박계는 이게 뭐 찍기로 한 사람들은 찍는 거지만 그 논리가 뭐냐 하면 검찰이 입증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네, 뭐 이겁니다. 논리가 뭐냐 하면 지금 야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13개 혐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13개 혐의 중에 보면 세월호 7시간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뇌물, 그다음 직권남용 강요 뭐 이런 혐의들이 13가지가 있는데 현재 그 죄가 입증된 거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은 구체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그다음에 나머지들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로 규정은 됐지만 그게 법원을 통해서 제가 확정된 거 아니자는 논리로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거로 탄핵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 논리로 마지막으로 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저렇게 애쓰는 게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이미 다 민심을 반영하고 또 본인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입장을 다 정했기 때문에 막판에 과연 영향을 저 정도로는 줄 수 있을까? 예. 회의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툴 때 마지막에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논리가 야, 그건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이건데 지금 이정현 당대표의 뭐 이런 지금 말이죠. 멘트가 딱 그거예요. 근데 이정현 대표가 이제 당에서 30년 이상 일을 하신 분인데 일부러 좀 오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증거 있냐라는 거는. 탄핵은 왜 탄핵을 하냐면요.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 즉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탄핵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대통령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나 판단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이제 사진이 나오고 녹음 파일이 나와도 그럼 법원에서 판결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탄핵을 하는 건데 왜 여기다가 뭐 증거 갖고 와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대통령의 반론권은 검찰에 안 나가셨잖아요. 검찰에 2번이나 불렀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언론하고의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반론권은 10월 25일부터로 치면 지금까지 한 50여일간의 시간이 모두의 대통령의 반론권이었는데 그건 본인이 행사하지 않고 법대로 하자. 불과 2주 전에 이정현 대표도 차라리 탄핵하라. 청와대도 차라리 탄핵하라 했기 때문에 이까지 왔다는 건 제가 좀 짚어두고 싶네요. 예. 이정현 국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뉴스까지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다시 탄핵 국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나섭니다. 탄핵 가결과 부결의 기로에 서 있는 오늘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이 되는데요. 과연 저희 돌직구쇼의 정치 전문가들은 탄핵 몇 표를 예상을 했을까요? 탄핵 표결수 예측치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제 진짜 탄핵입니다. 탄핵이 표결된 그 후의 이야기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과연 탄핵이 가결될 것인가 부결될 것인가 저희 돌직구쇼 정치 전문가들이 예측한 탄핵 표결수를 지금 공개합니다. 돌직구쇼가 예측한 탄핵 표결수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윤태곤 실장께서 예측하신 탄핵 표결수는 233표, 김병민 의원께서 예측한 표는 217표, 정성희 위원 219표, 이숙형 칼럼니스트 212표, 김광덕 전 정치부장 221표, 5분 모두 탄핵은 가결될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표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5분의 표결 예측치를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을 내봤을 때의 평균치는 바로
220표로 집계가 됐습니다. 못해도 잠시 후 오늘 탄핵은 찬성 220표 이상으로 탄핵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 돌직구쇼에서 예측치를 발표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좀 들어보죠. 김병민 의원님, 지금 평균치가 220표 나왔어요. 근데 평균보다 가장은 아니군요. 이 칼럼이 있으니까. 평균보다 조금 낮은 표수를 예측했어요. 217표. 일단은 야권의 표를 다 모으면 172표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상시국회의에서의 황영철 대변인의 얘기가 35표는 우리가 책임지고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2표를 더하면 207표가 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다가 무기명 투표니까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최소한 15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합치게 되면은 한 222표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생각보다 이 300명 국회의원이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가부를 잘못 쓰신다거나 OX로 쓰신다거나 해서 무효표가 나오는 경우를 한 5표를 빼고 나니까 한 217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7표. 자, 윤태곤 실장님이 가장 많은 수를 불렀어요. 233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가 표수를 예측한 겁니다. 일단 밑자락까지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민심이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방향이 보이는데 그냥 개별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상한 마음을 먹고 아니면 누구랑 친해가지고 뭐 누가 싫어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어렵다는 걸 전제하고요. 저는 233표도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더 나올 것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 두세 가지의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세가 넘어갔어요. 두 번째로는 저는 몇 표가 이제 탄핵에 찬성을 던질 거로 계산한 게 아니라 몇 표가 반대를 던질 건가로 역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역산을 해봤어요. 했군요. 그러면 이제 233이면 67표가 반대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대략 67표가 어떻게 나왔는 거 아니?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이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친박이라고 해도 말이 친박이지 박 대통령 무슨 밥 한번 먹어보거나 이런 거를 한 사람이 한 20-30명이 되고 그 20명하고 또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첫 번째 고리, 두 번째까지 고리까지 되는 사람까지 하면은 한 6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마음 약한 사람, 김병민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잘못 쓰는 사람까지 하면은 한 빠지는 표가 67표 정도 되지 않겠냐. 라는 게 제 계산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 예측 평균치를 발표했습니다. 탄핵안은 220표 이상으로 가결될 것이다.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돌직구쇼에서 예측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숙형 칼럼니스트가 의외로 가장 적은 표를 예측했어요. 212표. 그러니까 200표에서 12표로 간신히 가결될 것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나 보면은 이제 기자들 기자실에 있을 때 내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총선 때 뭐 여당이 몇 표 가지고 가냐, 야당이 몇 표 가지고 가냐 이런 거 가지고 늘 선거 때마다 그런 걸 했었는데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172석 플러스가 이제 알파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 건데 저는 40표에서 50표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될 거라고 봤어요. 그 얘기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런 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이 아니라 40을 더한 이유는 모든 예측은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사실 제 예상이 틀리길 바라고요. 윤태곤 실장이 말한 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나오길 바라는데요. 뭐 몇 시간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성희 위원과 김광덕 전 부장의 예측치가 사실은 평균이 됐습니다. 219표, 221표. 그러니까 두 사람의 평균치는 220표에서 한 표 적고 한 표 많고. 그러니까 좀 사전에 좀 조율해도 해야지. 그냥 전화해서 아침에 몇 표 할 거냐고. 사실 그래서 몰랐어요. 남들이 어떻게 할지. 나중에 수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 이제 분석이 아까 나온 거 172표에 얼마나 반란표가 나오느냐 하는 건 되게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제 220표까지 안 가고 한 표 정도로 이제 뺀 것은 지금 이정현 대표가 막판 설득을 하고 있지만 지금 탄핵은 뭐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문제는 뭐겠습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몇 표가 이탈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이제 그 관심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멀어졌고요. 누가 스스로 다음에 탄핵 전국 이후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제 생각은 친박계 의원들이 예. 내부 결석을 통해 가지고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미 탄핵은 결정된 거는 가고 나머지 내에서 최대한 반란표를 줄여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표가 있을 걸로 봐서 좀 219표 나머지는 좀 반대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김건덕 부장께서는 221표를 예측하셨는데 만약에 저희 돌직구쇼는 220표 이상으로 탄핵이 가결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만에 하나 저희 예측이 틀리다면 부결이 된다면 과연 전국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출력물로 두 가지 변수, 경우의 수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운명의 날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직무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갑니다. 황교안 총리가 고건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어제 스터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 이거 내가 대통령 직무 대행 가겠구나. 벌써 황교안 총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친박이 결국에는 패족으로 전락을 하게 될 것이다. 상당한 반발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헌재의 살얼음 심판이 예고돼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됐다 하더라도 헌재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헌재의 합헌 판단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도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탄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부결됐을 때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대신 야당의 지도부는 총사퇴를 하게 되겠죠. 친박 지도부 총사퇴를 하겠다는 것을 번복하고 비박은 결국에 갈라설 수밖에 없다. 분당을 해서 제3지대도 아니고 이제는 저 제4지대, 언제 기약 없는 제4지대에서 뭉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심에 반발하고 정국과 여야 모두 분노의 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 김광덕 전 부장님, 이 상태로 본다면 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결이 돼서는 안 되겠다. 부결됐을 때의 혼란이 아주 크죠. 그래서 가결되면은 뭐 현재 같은 국정 혼란과 공백을 메꾸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담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외에 근데 가결될 경우에 이제 저는 저기에 나온 거 말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가결될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일단 이슈가 뭐가 등장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사임, 즉각 하야를 야권이 지금 이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탄핵은 우리가 시키는 거고 헌재 판단 있기 전에 먼저 물러나라. 네, 조기 사임론을 야당에서 들고 나오게 될 거고 그다음 황교안 체제를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각 총사퇴를 해라 하면서 황교안 체제 대신에 다른 대행 체제를 세우려고 하는 그게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라. 예, 그런 법적으로 다른 게 가능한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되면서 일단 그 좀 지가면은 개헌론 같은 게 이제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결국에는 탄핵이 이제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결정될 거로 보고 결국엔 조기 대선의 신호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탄핵이 가결될 경우에 이제는 대선 체제로 사실상 들어가기 때문에 대선 일정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대통령도 스스로 밝히고 헌재도 대충 어떤 날짜 예고 대선 일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돼야 대선이 테이프 커팅을 한다는 시점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정을 좀 명확히 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권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 즉각 물러나라, 아니다, 다시 탄핵하겠다 입장이 지금 상당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도 상당히 왔다 갔다 했는데 탄핵 가결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야당도 여당도 청와대도 명확히 밝힌 바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특히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김병미 의원님,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압박하겠다. 두 번째는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라. 이 두 가지 야권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탄핵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했다라는 거는 헌법 정신을 이어가서 그 다음 국면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 무대의 주인공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까지 정치 무대의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또 하나의 정치 무대의 주인공의 한 축은 여야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이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표출한 부분들에 대한 민의를 따라갔고 여야 정치권은 그냥 민의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을 가결시킨 겁니다. 그 다음의 절차는 헌재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의 주인공이 바뀌어야 되는 건 여야의 지도부가 이제야 비로소 정치권 정치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야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앞으로의 대선 전국에서 자기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내보이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탄핵 가결 위의 모습인데 그때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고 광장의 정치에 기대서 대중의 민심에 편승하려고 한다? 저는 그때 갔을 때도 과연 100만, 200만의 촛불 국민들이 나와갖고서는 대통령 물러나라고 지지할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야권 지도자가 뭔가의 꼼수를 부린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표결 후에 헌재 판단 때까지 좀 자중하고 자해하고 좀 기다려야 된다. 황교안 총리 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이 칼럼. 기본적으로 황교안 총리 그 대행 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야당의 문제였죠. 지난달에 충분히 그 여야에서 이제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었고 그때 시기가 있었는데 민주당 등등 야당이 우왕좌왕하면서 사실은 총리를 추천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다시 이제 총리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건 그렇고요. 하지만 약간 좀 다른 게 탄핵은 어쨌든 이건 법률적인 절차잖아요. 법률적인 절차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혐의를 받을 적에 그것을 좀 기록으로 남기겠다, 단죄한다는 어떤 정치적인 법률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서 이게 저는 탄핵으로 가는 건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헌재에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상황 그리고 이제 최장 6개월이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일정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됐던 정치가 됐던 예측 불가한 상황이 가장 사람들이 좀 불안하게 느끼는 그런 시기일 텐데 저는 탄핵이 어쨌든 가결되면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좀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의 어떤 퇴진 시기를 좀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판결이 언제 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됐든 혹은 뭐 여야가 됐든 퇴진 시기를 좀 밝히는 게 마지막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탄핵이 되든 말든 대통령 물러나라 여야 협상하느니 못하느니 이 국면은 계속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탄핵이 가결되는 걸 예상했을 때 저는 이게 뭐 야권이라든지 이제 민심이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즉각 물러나라 무슨 헌재는 헌재냐라고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분이 뭐 완전히 풀리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렵다는 거죠. 한 달, 두 달을 계속 뭐 박근혜는 물러나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 넥스트 플랜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여야가 뜻을 모아야 될 게 있는 게 자, 그럼 대통령의 탄핵안을 헌재에 붙들고 있는 동안에 여당과 야당은 경선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밟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밟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헌재에서 끝나면은 두 달이거든요. 그럼 한 달 경선, 한 달 선거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여야 지도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갔다가는 총 맞을까봐, 먼저 살짝 움직였다가 너 하고 싶어가지고 이랬던 거 아니냐라고 할까봐 말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들은 조금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야당은 전국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국정을 리드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거고 저는 이제 황교안 총리나 뭐 청와대나 야당한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야당 일각에서도 대선하기 전에 이 한 두 달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진보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적으로는 이제 뭐 황교안 총리가 국정교과서도 하고 뭐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둘 다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하고 그 진보적인 개혁 같은 것은 대선 주자가 공약으로 내걸고 그리고 또 뭐 황교안 총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는 보수 쪽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그 다음에 약속해서 왜 보면 개헌 안 된다는 게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논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개헌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흐트러진다. 그러니까 각자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부 초기에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각종 개혁안에 대한 것도 똑같이 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퇴진 두고 여야가 지리한 싸움 벌이지 말고 차라리 여야가 대선 경선을 해라.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뭐 저는 사실 이 사태가 끝나면 이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될 거라고 봐서 이걸 공약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촛불 민심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1987년 헌법 체제가 우리나라 지금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민심이 녹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대통령 퇴진이나 헌법 탄핵을 요구하지만 그 조금 방향만 틀면은 이거는 개헌에 대한 열기로 이것이 다시 모아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내일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다음 주부터 당장 개헌이나 대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제 바라건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이 전국이 좀 안정이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헌재에서 조속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좀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금은 자중하고 본원의 업무로 조금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얘기 나와서 각 대선 주자들의 최근 지지율 결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야 19대 대선 주자 지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가 23.5%,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2%로 뒤를 이고 있고요. 이재명 시장이 지지율이 올랐어요. 16.6%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어디 갔나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7.5%로 하락세를 보이고 4위로 마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더 낮습니다. 4.3%. 손학규 전 대표 4.2%, 박원순, 손학규 두 사람은 거의 동률이다. 공동 5위, 손학규 전 대표가 공동 5위로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1, 2, 3위권의 지형이 문, 반, 이, 요 세 분으로 압축이 됐네요. 김 부장님. 네. 누가 될까요? 누가 될지는 지금 알 수 없죠. 그러면 모릅니까? 예, 알 수 없는데 현재로서는 어떻든 3강 구도가 형성된 셈이죠. 이제 이재명 시장이 5% 이하에서 15%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진짜 1위를 앞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실제 당선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는 1위 가까이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야권 후보가 문재인, 이재명 이 2강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후보를 치고 역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와요.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은 여야 양측에서 협공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검증이 지금까지 검증을 제대로 못 받지 않았습니까? 과연 지금 현재는 강하게 선명한 주장하는 장점만 부각이 된 거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검증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야권은 문재인 전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안철수 전 대표도 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 일단은 초반에는 네 사람이 굉장히 경쟁하면서 또 새로운 추가 다크호스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가 탄핵 가결에 나선다면 이제 곧바로 대선 전국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저희 돌직구쇼 함께 가시죠. 광고 보고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특집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탄핵 전국을 맞아서 특집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제 곧 탄핵 표결에 여야 의원들이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과연 탄핵이 가결될지, 가결된다면 저희 돌직구쇼에서 예측한 예측 수치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지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채널A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도 더욱더 정확한 뉴스와 품격 있는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ays to ourselves.